자, 오늘 저희 이 시간은 오직 메타에 대한 집중 분석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나도 팔아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 매수 적기인가? 이 메타에 대해 가지고 계신 여러 궁금증들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질문에 해답을 주실 오늘의 게스트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연구원님께서 오늘 토크의 주제를 지금이 메타버스 산업의 지배자에 투자할 다시는 안 올 기회다. 네.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메타 플랫폼스 지금 사도 된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네, 지금 굉장히 사도 되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이제 방송 2번에 걸쳐서 좀 집중적으로 메타 플랫폼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좀 총 4가지 정도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애플과 구글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 네. 좀 우려 사항이잖아요. 네네. 이게 단기적으로 악재인 건 맞는데 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호재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기업이 사실 메타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제에 네.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가 주 사용 그 지역인데 이 미주랑 유럽 지역 쪽에서 규제가 자꾸 나온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메타 플랫폼에 치명적이게 나올 리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드릴 거고 네 번째로는 이 메타 플랫폼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반발 의견이 많이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네. 포인트를 네. 딱 4가지로 꼽아주셨는데 잘 설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메타에 대해서 좋게 보고 계신 4가지 이유가 있고 오늘은 저희가 그 2가지에 대해서 먼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꼽아주셨던 게 애플과 구글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금 너무 지나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호재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좀 이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의 영향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에 디지털 광고라는 거는 이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광고주가 정확히 원하는 고객한테 광고를 전달할 수 있게 함수식을 짜는 비즈니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애플과 구글의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라는 거는 이 디지털 광고 업체들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양과 범위를 한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프라이버시를 지키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로 어떤 업체가 피해를 입냐면 기존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량을 수취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고객에게 딱 광고를 전달하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너무 뛰어난 업체는 이번 이슈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이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너무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데이터량이 굉장히 방대했었기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거는 맞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 이 메타 외에 뭐 스냅이나 뭐 이렇게 이런 좀 작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네. 큰 피해를 안 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데이터 수취량이 뭐 어떻든 사실 이들은 이 데이터를 의미 있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많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잘하고 있던 업체가 굉장히 피해보는 이슈였고 그렇게 그 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지 않은 업체들은 피해를 잘 안 보는 게 요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메타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크게 피해봤다라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이제부터는 한정된 데이터로 효율 높은 타겟팅 광고를 만드는 싸움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일단 알파벳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알파벳이 딱 이렇게 분리되고 강력한 허들이 딱 생긴 겁니다. 네. 이게 대부분 업체들이 다 이렇게 밀려난 건데 근데 이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업체가 메타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메타 같은 경우는 2013년 때부터 이 페이스북 AI 리서치 랩을 설립한 이후에 이 양질의 인공지능의 논문을 내는 숫자로 보면은 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나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공지능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다량의 데이터를 슈퍼컴퓨터로 연산해야지 개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슈퍼컴퓨터를 직접 구축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8개 지역에 거의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와. 있고 그리고 네. 2022년에 슈퍼컴퓨터 RSC라고 지금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컴퓨팅 양이 보통 이제 컴퓨팅 파워를 측정하는 단위가 페타플롭스라는 단위를 쓰는데 한 1900 페타플롭스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 세계 1위가 한 500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한 4배 가까이가 되는 슈퍼컴퓨터를 지금 2022년 안에 상용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런 압도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슈퍼컴퓨터를 바탕으로 이 애플과 구글이 만든 높은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업체는 지금 메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현재 같은 경우는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알파벳과 메타가 듀오폴리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구조가 당장은 뭔가 페이스북이 좀 약해지는 상황이지만 한 내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내년쯤 가보면 다시 점유율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도 그런 흐름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일단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이슈는 단기적으로 메타의 큰 악재이나 장기적으로 메타의 굉장히 호재다. 오히려 메타의 메타보다 아래에 있던 경쟁자들은 네. 이런 AI 리서치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황에서 메타한테 오히려 나중에 가면 점유율을 더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어떤 것들이 메타에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스냅과 같은 작은 기업들에게는 이 프라이버시 정책 보호 변화로 인해서 메타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됐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봐도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메타의 본격 반등 시점을 이제 이런 뭐 AI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된 이후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타에 대해서 지금 긍정 포인트를 진정한 메타버스 기업은 메타밖에 없다라고 파격적인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사실 굉장히 메타버스 기업하면 떠올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왜 근데 네네. 메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큰 수혜는 맞아요. 네. 당연히 메타버스 산업에서 큰 수혜도 입을 텐데 제가 보는 뷰는 뭐냐면 메타버스를 정의하는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결국에 이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일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산업은 전 세계 GDP 성장하는 정도로만 성장을 해요. 근데 그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다른 산업을 대체해가면서 좀 파괴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네. 예를 들어 전기차가 그렇잖아요. 전기차가 자동차 성장이라는 거는 크게 안 나오는데 내연기관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성장하니까 가파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는 기업을 볼 때 어떤 기업들을 메타버스라고 정의해야 할까라고 할 때 다양한 산업들을 파괴적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메타버스로 이제 이어질 수 있냐면 결국에는 실제 세계에서 나타난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가상 세계로 대체할 수 있을 때 정말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후보군을 좀 보자라는 거죠. 일단은 이 기준을 고를 때 일단 이 가상 세계에 들어가는 VR, AR 하드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VR 헤드셋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술력이 확고한 업체가 일단 메타버스 기업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가 대량의 데이터를 수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가상 세계라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이 수취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이 이용자가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 클릭을 이제 어디로 하고 마우스를 어디로 옮기고 이런 데이터만 수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나중에 VR 가상 세계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헤드셋이 우리의 표정을 일단은 데이터로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다까지 데이터로 막 남겨지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2D 화면에 어떤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발생량보다는 가상 세계라는 곳에서 데이터 발생량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이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엄청난 대량의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를 보유할 수 있는 기업만이 좀 실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AI 기술과 슈퍼컴퓨터가 있는 회사만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 이 플랫폼의 비즈니스라는 게 전 세계 몇십억 명의 인구를 몰아넣고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광고 매출도 일으키고 앱 마켓도 열고 그리고 이제 이 크리에이터들한테 이제 돈도 주고 이런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본 경험이 있어야 네. 이 미래에 엄청 큰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사실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개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다들 생각하시는 애플이 일단 있는데 네네. 애플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에는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아직까지 애플이 뭐 이제 컨슈머용 VR 헤드셋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올해나 내년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일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3번이 애플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크리에이터들한테 뭐 강한 보상을 줘서 이 경제 생태계를 운영하는 그런 거는 아직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애플은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일단 좀 제외를 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강력한 후보군이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번이 해당이 됩니다. 일단 그 홀로렌즈라는 그 비즈니스용 헤드셋을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알파벳에 이어서 인공지능 논문을 거의 가장 많이 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데이터 센터도 클라우드 사업자 2등이기 때문에 2번까지도 완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3번이 사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탈락인 거죠. 3번 같은 경우도 대형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많이들 아시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1번이랑 2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정말 몇십억 명의 경제 생태계를 운영해 본 건 아니지만 로벅스라는 가상화폐와 그에 따른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약 5천만 명 정도는 운영을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되는데 이제 1, 2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메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메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그 VR 헤드셋 시장에서 점유율 70에서 80%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메타 같은 경우는 2014년대부터 이런 시장이 올 줄 알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 강력한 VR 헤드셋이기 때문에 일단 1번이 해당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확보해야 되고 대량의 데이터 센터를 투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측면에서도 페이스북과 경쟁할 수 있는 회사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정도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북이 전 세계 MAU라고 하죠. 그러니까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36억 명이 넘어요. 이 36억 명의 인구를 인터넷 세계에 몰아넣고 경제 생태계를 운영해 보는 거에 성공한 업체는 역사상 거의 주커버그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구글이 사실 페이스북 이상의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센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글이 한 2010년대부터 되게 여러 번 소셜미디어를 출시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구글 플러스라는 것도 있었고 뭐 최근에 슈레이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실패했거든요. 전혀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게 네. 소셜미디어라는 건 사실 기술보다 이 인간과 인간의 집단의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측면에서 페이스북이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정말 미래에 우리가 뭐 현실 세계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대체해가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메타가 일단 유일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제 네네.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건데 네. 엔비디아 메타버스에서 수혜 엄청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쵸. 당연히 이제 페이스북이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슈퍼 클러스터 만들 때도 그 엔비디아 GPU 16,000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엔비디아 같은 건 수혜를 보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정말 미래에 메타버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그 주인공이 누굴 거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메타가 강력하게 후보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 진정한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인가? 그것이 갖춰야 되는 요소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정립을 시켜주셨고요. 여기에 모두 부합하는 기업은 메타 플랫폼스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메타에 대한 이야기는 이원주 연구원님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2부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2월 2일에 폭락이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도 쭉 주가 미끄러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당장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을 바닥 구간으로 봐야 되는 나머지 두 가지 원인이 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이원주 선임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